창세기 전 7장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대홍수 시대, 즉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략히 내용을 살펴보면 신의 계시를 받은 노아라는 인물이 대홍수를 대비하며 커다란 방주를 지었고 모든 종류의 동물, 암수 한 쌍씩을 대비시켜 지상세계를 구원했다는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40일간의 대홍수를 경험하는 동안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며 비웃었던 자들은 결국 생을 달리하게 되었고 소수의 살아남은 자들만의 지상낙원이 다음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주식시장이 마치 이 노아의 방주 시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스닥의 9주 연속 상승과 이를 주도한 2차 전지 랠리에 또다시 일반 투자자들은 시황의 경고음을 무시하고 관련주 찾기 열풍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지금은 2차 전지 관련주를 찾아 헤맬 때가 아니라 증시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시점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한번 현실적인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바로 곧버스 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AI 관련주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굉장히 좋은 가운데 이 상승 랠리의 후속으로 저는 곧버스 투자를 제시한다 라는 겁니다. 벌써부터 굉장히 듣기 싫은 주제다라고 생각이 될 테지만 이전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리더스탁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채널은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고 있는 시황 관점을 솔직하게 그대로 보여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남 눈치 보지 않고 저는 제 뜻대로 이야기를 이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곧버스 투자를 왜 이 시점에서 또 강조를 하는지, 굳이 또 이 가시밭길을 왜 걸으려고 하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목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와 AI 관련주의 랠리에 대한 리뷰를 한 차례 좀 보고 가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현실은 그만큼 따라오고 있는가, 즉 현실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증시 하락에 대한 대비 전략,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곧버스에 대한 매수 전략까지 살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2차 전지와 AI 랠리에 대한 리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면은 정치 테마주의 급등 랠리와 다를 게 없는 시세였다. 상당히 처음부터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2차 전지 관련주, AI 관련주가 얼마나 성장성이 뛰어난데 이것을 정치 테마주 따위와 견주어서 설명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올라가게 된 메커니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 뉴스가 이슈를 타게 되고, 그러니까 뉴스가 화제가 된다는 거죠. 화제가 된 다음에 관련주의 슈팅이 나오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메가팩 관련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 최근 내 부각을 특히 많이 받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200 수준까지 회복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생겼다고요. 그리고 AI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은 오픈 AI라는 회사의 챗 GTP가 최근에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었죠. 상당히 높은 AI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뉴스를 타면서 산업에 대한 미래 성장성이 부각이 됐던 겁니다. 즉 가시적인 실적에 대한 성과가 눈에 보이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막연한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뉴스로 부각이 되게 되었고, 주식시장에 지금 특별하게 할 게 없는 장세, 유동성이 말라있는 상태에서 특별하게 상승 모멘텀이 없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서 이 뉴스가 이슈를 집중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현상이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게 된 주가 슈팅이다 라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테마주성
상승이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 자, 정리된 내용 밑에 다시 보시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바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대다수의 섹터를 조금씩 다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올리는 게 안 되는 장세라는 겁니다. 왜? 시황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할 거 없는 장세에 이제 씹을 거리가 이 뉴스에서 딱 발생이 됐죠. 그러니까 이 소수 섹터에 대해서 수급이 포커싱이 집중하면서 형성된 시세. 그러니까 요런 관련 주들만 시세가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 외 다른 종목들은 약간의 상승들만 보이는 장세였다라는 겁니다. 시황에 대한 배경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금융 환경을 봐도 그렇고 실물 경기를 봐도 그렇고 양쪽 모두 상황이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즉 약세장이라는 거죠. 약세장. 여전히 약세장. 그런데 이 상황 중에 얘네들이 수급을 집중시키면서 급등을 시켰다. 마치 테마주들이 급등 랠리를 보이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2018년도 당시에 남북경협주가 슈팅을 보였던 상황. 그리고 2019년도 당시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관련주가 슈팅을 보였던 상황. 이낙연 관련주다, 뭐 윤석열 관련주다, 뭐 이재명 관련주다 막 그랬을 때 있잖아요. 그와 같은 비슷한 분위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2018년도, 2019년도 당시에도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약세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중에 시장에 씹을 거리를 툭 던져주게 되니까 그쪽 테마로만 수급이 집중. 그래서 빠르게 상승을 한 다음에 이슈 정점에서 고점을 만들고 빠르게 제자리로 다 내려오게 됐었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 근거를 대라고 하면은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코스피하고 삼성전자의 차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는 실제 2023년도 들어서 올라간 상승분이 약 10.8% 정도의 상승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23년도 1월서부터 현재까지 코스피는 10.8, 삼성전자는 9.5%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는데 한편 코스닥은 21.8%, 동일한 시간 동안 21.8%의 상승률이 기록이 된 겁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승률이 높은 거는 원래 맞아요. 똑같은 돈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시총 규모가 비교적 작은 코스닥들이 더 세게 가긴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세게 가야죠. 이거는 거의 더블 스코어, 2배의 상승률을 기록을 할 정도로 이쪽으로 다 쏠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132.3%. 23년도 올해 지금까지 흐름을 보았을 때 연초 대비 132.3%의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해줬습니다. 삼성전자가 9.5% 갈 때 얘는 132가 갔다고요. 확실히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느낌이죠. 만약에 시황이 변화되면서 올라간 게 맞다라면은, 그러니까 장세의 변화에 따라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라면은 형평성 있게 전체적으로 올라가야죠.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8%의 상승률이 기록돼 있다고 하지만 환율을 감안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상승률은 사실 5%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23년도 연초서부터 현재까지 보았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도 채 되지 않는 실질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시장에 대한 상승세가 약했던 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얘네들이 시세를 싹 다 잡아먹으면서 이쪽으로만 쏠렸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단기 급등산을 만든 종목들이 이제 이슈의 정점에서, 그러니까 뉴스의 정점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게 다시 이슈가 소진됨에 따라, 그러니까 뉴스거리가 떨어지게 됨에 따라 주가가 힘을 잃고 내려오기 시작을 한다 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이 주도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지수가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죠. 왜? 2차 전지 산업은 앞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는 아주 전도 유망한 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기점으로 한 칸 더 간다.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비엠 뭐 30만 원, 40만 원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테마주적 상승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장밋빛 전망을 이어가게 될 텐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그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 이런 종목들의 시세는 상당히 뉴스성, 테마성이 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라면은 만약에 이런 종목들에 관련된 뉴스가 없었다. 시장에 씹을거리로서 뉴스가 만약에 제공이 안 됐었다. 라면은 테마에 편승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공간도 없었을 거다. 라는 게 제 리뷰의 결론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또 세상을 삐뚤게 바라보는 마음이 삐뚤어진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야, 리더스탁 너 맨날 고버스 하락 이야기하면서 이런 종목들 수익을 못 냈으니까 배알이 꼴려가지고 또 하는 이야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또 꼬여버린 시선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굳이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차트가 바로 이제 솔트룩스 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솔트룩스라는 종목은 저와 함께 회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실제 수익을 달성한 종목이에요. 시세도 2023년도 1월 대비해서 현재까지 약 200% 정도의 시세 파동이 나와줬습니다. 수익을 발생시켰다고요. 수익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걸 했다고요. 했는데 제가 왜 이거를 자랑을 하거나 강조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저는 이 종목의 시세 파동이 현 시점에 생길 거라는 분석을 하질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21년도 상반기 말 당시에 제가 증시 하락을 처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고버스를 사고 시장 하락에 대한 대비 전략을 짜자 라고 했었을 때 그때 이 종목은 함께 가져가자라고 했었습니다. 왜? 시장이 다 떨어지고 모래성이 무너지고 다시 이야기하면은 모래성이 무너지고 벽돌집이 세워지는 새로운 시대가 찾아올 걸로 전망이 되는데 이 시대, 이 벽돌집이 세워지는 새로운 시대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런 종목들은 빛을 보게 될 거다. 미래 성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통 산업의 구시대가 무너지고 4차 산업에 부합할 수 있는 신시대가 열리는 미래로 가는 게 제가 보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증시이기 때문에 그와 그 변화에 맞물려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라면은 가져가 볼만하다. 단 시장이 빠지는 시간 동안 주가가 많이 밀릴 수 있으니 소량만 보유하고 있고 추후 시장이 저점을 잡았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은 그때 집중적으로 더 사자. 고버스 같은 거 팔아서 추매를 때려버리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갖고 왔었던 종목인데 이게 때 아닌 시점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때 아닌 시점이에요. 23년도 연초에 갑자기 이게 이슈에 걸려버린 겁니다. 테마에 편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시세가 이만큼 터져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슈에 걸리지 않았다라면은 분명 급등도 없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종목들이 딱히 지금 돈을 버는 시즌이 아니거든요.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즌이 안 됐는데 그냥 이슈에 걸려버려서 단기적으로 세게 시세를 형성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3년도 연초에 이 이슈가 걸릴 거라는 걸 애초에 노려서 투자를 했고 그에 따라서 성과를 냈다. 그럼 그건 저는 실력이라고 인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수익을 내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박수 쳐드려야죠. 대단하신 분들이죠. 훌륭한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노리지 않았었고 저는 추후에 이 시세를 생각해서 기다렸다가 가자라고 했었었는데 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운빨로 튄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슈에 걸려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특별하게 이런 시세가 있었다는 거에서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익 발생은 충분히 시켜드리긴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추격을 했다면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이제 패배 의식에 쩔어가지고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렇게 움츠려져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AI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막 튀어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이거 좀 사야겠다 싶어서 추격을 해서 샀다 하면은 거의 100%의 확률로 벌어봤자 푼돈밖에 안 벌렸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황이 너무 무서워서 쫄아 있다가 이게 올라가는 걸 보고 베팅을 하자고 하니 주가가 너무 높아. 15,000원에서부터 이미 30,000원까지 올라가져 있는데 여기다가 물량을 갖다 대야 되니까 매수를 갖다 들려다 보니까 좀 쫄리죠.
그래서 충분히 사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1년도, 22년도 2년을 보내는 시간 동안 대다수의 종목들을 고점에 물려놓으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봤자 소량의 현금을 가지고 샀었을 것이고,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떠 있는 상태에서 추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얼마 사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설령 이게 슈팅에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번 돈이 그렇게 크지를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세만 보면 200%짜리,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프로짜리 시세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실력껏 수익을 내신 분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어봤자 푼돈, 그리고 지금 와서 들이대자니 겁나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시세에 불과하다는 거죠. 실속이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런 종목들이 고점 징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200%짜리 시세 파동이 생긴 이 구간에서 지금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눈치껏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사상 최대 거래라는 뜻은 누군가는 이 종목이 이제 엄청나게 좋다고 하면서 이제 엄청난 대량 매수를 했다라는 뜻이죠.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는 뜻이니까. 근데 그 매수자 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누군가는 이 종목을 엄청나게 팔았다라는 뜻도 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량의 거래가 이 200% 시세 파동 꼭대기 자리에서 세팅이 됐다라는 것은 고점에서 손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대량으로 차익 실현을 때려버린, 그러니까 대량으로 매도를 한 사람은 200%짜리 수익을 내고 나갔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200%가 올라간 자리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이 추가 상승이 나와야지만 수익이 가능할 텐데 과연 그게 쉽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투자분들은 이런 종목을 이런 고가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첫 번째는 이런 종목밖에 시세가 안 나오니까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즉 선택지가 없는 거죠. 딴 게 할 게 없으니까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거, 외국인이 사고 있다. 주가가 2배 이상 3배 가까이 떠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다는 뜻은 이게 더 간다는 거 아니겠느냐. 외국인은 절대로 고점에서 처물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외국인이 여기서 사는 걸 보니까는 개미들 털어버리고 또 갈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기서 사는 거에 대한 겁을 상실하신 분이 많으신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해드렸죠. 순매매 지표에 대한 엄청난 함정이 있다고 제가 분명 설명해 드렸어요. 네, 참고로 솔투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가감없이 이야기하면은 이 종목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거의 전무한 종목입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종목이에요. 즉 개인들이 주포 세력으로 있는 종목인데 그 개인들의 주포 물량이 빠져나가면 상대적으로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가 팍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강의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된다라면은 이 외국인 순매수 지표가 상당히 불안한 신호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저 사대주의 노예 근성이 있는지 외국인 순매수만 떴다 하면은 이 자리가 고점이든 저점이든 상관없이 더 간다라는 그 환상의 에버랜드를 꿈꾸시게 되는데 굉장히 큰 착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이 슬슬 완벽한 고점 신호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테마의 정점에 가 있는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테마주적 시세가 맞다라면은 이슈가 점점 사그라들게 되면서 주가가 빠른 속도로 제자리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이게 제가 보는 2차전지 관련주와 AI 관련주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자, 리뷰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유동성이 바닥난 가운데 소수의 섹터에 수급이 집중되면서 마치 테마주처럼 형성된 시세이다 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테마주의 급등 랠리와 같은 패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시세가 높았던 만큼 버블이 터질 때, 이슈의 정점에서 버블이 터져버릴 때 그에 따른 충격 또한 클 것이며, 만약에 증시가 주도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증시 상승을 견인했었던 이런 급등 랠리 종목들이 상승분을 거의 전부 반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 성장성이 전도유망하기 때문에 마치 삼성전자가 장기 상승 랠리를 보였던 것처럼 올라갈 거라는 판타지를 그리겠지만,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18년도 남북경협주, 19년도 정치 테마주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런 종목들은 바닥까지 다 내려왔어요. 즉 올라갔던 만큼 다시 제자리로 다 내려왔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런 종목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미래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 고점에 대한 징후가 확인되고 있으니 저는 특별히 주의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2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살아난 투심, 그러나 현실은 AI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의 시세에 의해서 뭔가 할 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씹을 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이러는 중에 우리의 현실적인 시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신용 잔고가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환율의 반등세가 심상치 않죠. 요새 1,300원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다시 감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경상수지, 무역수지 등이 굉장히 악화 일로를 걸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전서부터 경기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21년도 12월 당시 주식119 채널을 하고 있었을 당시에 실물 경기를 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증시 하락이 적당한 수준에서 멈출 거라면 금융 환경만 악화시키고 실물 경기 침체까지는 넘어가면 안 되는데, 22년도에 만약에 실물 경기 침체에 대한 징후로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외화 보유고가 감소하는 현상이 목격이 된다면 이는 정말 엄중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니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내가 1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상황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최근에 증시가 살아나면서 코스피의 신용융자가 2% 정도 느는 사이에 코스닥의 신용융자액은 13%가 늘었다라는 기사가 3월 3일 날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투주의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잘 보세요. 코스닥의 일부 업종에만 투자가 쏠려. 그쵸? 그리고 테마를 쫓는 레버리지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된다. 테마라고 딱 써놨죠. 이슈에 의해서 수급이 집중되는 마치 테마주 시세와 같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기사에서도 지금 이런 쪽으로만 매수세가 쏠리면서 신용을 통해서 투자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코스닥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23년도 1월 달에 연초에는 지금 쭉쭉 신용융자액이 줄고 있었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터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시장 하락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야기했었던 제가 선생님 소리를 들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약간 또 의견이 또 분분해졌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재밌는 게, 시장이 반등 좀 한다 싶으면은 나 같은 사람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뭐라고 해댑니다. 경로에 채팅이 막 써진다고요. 댓글을 보게 되면은 잘만 올라가는 장에 왜 재수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시장이 좀 꺾여 내려와서 뭔가 이제 위험한 징후를 내기 시작한다. 그럼 갑자기 저보다 연배가 한참 있으실 것 같은 선생님들께서 갑자기 나한테 선생님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찾아옵니다. 한편으로는 좀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똑같은 사람들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장이 무서워지게 되면은 선생님이 되고 장이 올라가면 이제 뭐 나쁜 놈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23년도 연초까지만 보았을 때 신용장국이 확 줄면서 사람들이 쫄아 있었을 때죠. 전저점을 막 깨려고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약 2달 정도 해당되는 시간 동안 장이 올라가고 2차전지 AI 이런 것들이 떠주게 되니까 다시 이 신용잔고 융자액이 올라갑니다. 근데 코스피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코스닥을 보시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왜 그러느냐? 뭐 왜 그러긴 왜 그러겠어요. 현금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즉 21년도, 22년도 하락장을 경험하게 되면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종목이 많이 물려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2차 전지 관련주를 사라고 하고 AI 관련주를 사라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죠, 지금 당장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종목 중에 좀 이건 답이 없겠다 싶은 거를 몇 개 잘라내서 현금이 좀 생기면은 그 현금을 증거금으로 해서 신용을 땡겨온다고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를 사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목격이 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레버리지를 늘려놓고서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만약에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 즉 하루에 막 10%짜리 장대 음봉을 몇 개씩 탁탁 터트려낸다 하게 되면은 신용으로 사놨던 물량은 증거금이 있기 때문에 증거금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가치가 내려가게 되게 되면은 아시죠? 반대매매 요청, 마진콜 들어오는 거.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써놨다시피 늘어난 레버리지는 버블이 붕괴될 시 더 큰 충격을 불러오게 됩니다. 신용 반대 매매에 의한 투매가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낸 이 테마성 상승 랠리가 빚을 끌어모으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충격이 툭툭 털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쵸, 걷잡을 수 없는 신용 반대 매매 물량에 의해서 시세를 더 빠르게 내릴 수 있는 위험을 올리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달러 환율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1,300원대를 지금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라는 거 기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1,2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재진입을 했어요. 연준이 뭐 또 50bp 올린다, 25bp 올린다 막 하니까. 그래서 2월 달에 달러로 환산을 한 코스피 지수는 실질적으로 8%가 내려간 걸로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셨던 23년도 한 해 동안 코스피가 현재 기준으로 한 10% 정도 올라갔다 라고 아까 그래프로 봤는데 달러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5% 상승률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야기입니다. 2%에 떨어진 실질 낙폭이 8% 수준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강달러에 의해서 지수 상승 하락률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달러로 환산했었을 때. 그리고 이것은 주요 20개국 중에서 지수 하락률 3위에 해당되는 정도로 다른 나라 대비해서 더 크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한국에 대한 리스크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강달러에 의해서 2년 전으로 간 국민소득, 원화 약세에 의해서 국민소득이 약 7.7%가 감소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제가 이 기사로 발췌를 해오진 않았는데 제가 확인한 기사 내용을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실질 국민소득에 해당되는 실질 GNI가 97년도 이후로 최초로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국민소득, 여러분들의 1인당 개인 소득 있죠? 그게 줄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인데 그에 상응하는 만큼 소득도 올라가면은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 소득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물가 상승률을 지금 소득이 쫓아가질 못하고 있는 상태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97년도 IMF 위기 이후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징후인데 지금 그게 또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은 요 밑에 글 보세요. 달러로 환산을 한 지수라든지 달러로 환산한 경제 지표는 지금 2월 달 중에 급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2차 전지 관련주 슈팅 나왔다, AI 관련주 슈팅 나왔다라는 거에 정신이 다 쏠려가지고 이렇게 경기 상황이 가고 있다는 부분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로운 이 길을 또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정말 원앤 온리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혼자서 나홀로 외길에 서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코비드 19 수준으로 지금 경기 지표가 되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은 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졌을 당시에 그 경제 충격을 극복하겠다고 그때는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하고 금리를 제로로 내리고 하면서 위로
푸싱을 해줬다고요. 경제야 떨어지지 마라라고 푸싱을 해줬던 때인데 지금은 상황이 거꾸로죠. 지금은 고금리 시대이고 지금은 고물가 긴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즉 경기가 더 악화될 수 있도록 악셀 페달에 발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인데 지표가 되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하락의 속도가 가속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경제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달에 이런 세팅이 되어져 있는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저 2차 전지 관련주 샀었어야 됐는데 못 샀다. AI 관련주 후속주 뭐 사야 되냐. 이거를 씹을 거리를 던져주니까 그쪽으로 다 시선이 쏠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외화 보유액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외화 보유액 관련해서는 21년도 11월 달서부터 지금 계속 제가 체크를 한 번씩 해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요거 11월 달서부터 반등을 살짝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로 외화 보유액이 다시 좀 올라가고 있다. 이거 좀 경제가 되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대댓글을 달아드렸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거든요. 추세를 보라고 추세를 보면은 이전 정고점을 돌파하는 수준으로까지 올라가지를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세가 계속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얘가 충분히 더 올라가려면 경상수지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야지 잔고에 쌓일 거 아니에요. 외화 보유고는 말 그대로 통장 잔고라고 생각하면 되고 경상수지는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월급이 올라야지 은행에다 잔고에 넣어놓을 돈도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역수지가 지금 뭐 13개월 연속 적자니 뭐네 이러고 있는데 외화 보유액이 이 추세적인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힘들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달 들어서 이게 다시 톡 떨어졌습니다. 46억 달러 정도 다시 내려왔어요. 얼마 안 떨어졌는데요. 얼마 안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플러스 값을 기록하는 게 노말 값입니다.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은 지가 벌써 작년 1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추세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보시게 되면은 무역 수지의 악화, 경상 수지의 악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경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GDP 성장률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파트인데 지금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찍고 있고 무역 수지는 1년째 적자 행진이 지속 중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42% 급감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무역 수지 적자는 1년째 지속이다. 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25년 만이라는 것은 이제 IMF 외환위기 당시 이후로 최초로 12개월 연속 적자가 찍히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반도체가 42.5% 수출액이 급감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 반도체는 지금 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선이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문제가 반도체만의 문제일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가 수출이 급감을 했대요. 왜 그럴까요? 사는 사람, 수요가 없으니까. 그럼 반도체의 수요가 왜 떨어지나? 반도체가 들어가는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 수요는 왜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스마트폰, PC, 태블릿 PC 이런 거를 왜 예전만큼 안 사느냐? 그것은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면 사겠지만 너무 비싼 거예요, 물건이. 내 소득 수준 대비해서. 그러니까 굳이 바꾸려고 안 하는 거죠. 교체를 안 한다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2차 전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2차 전지가 왜 유망하냐? 전기차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2차 전지 판매 수요의 절대 다수는 전기차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2차 전지도 많이 팔리는 로직이 성공이 되겠죠? 자, 근데 경기가 다운되고 있어서 주머니 사정이 다운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멀쩡히 잘 타고 있는 내 차 전기차로 바꾸고 싶은 수요가 있어요? 이게 올라갈까?
내 국민소득 GNI가 떨어지고 있는데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지고 있는데 아씨 나 테슬라 자동차 더럽게 멋있다 저거 나 사고 싶다 나 저거 살래 라는 수요가 있어야 제작 물량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제작 물량이 많이 생겨야 2차 전지도 많이 수요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경기 사이클이 하강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교체 수요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것도 예상해놨던 성장률만큼 실질 성장이 못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기라는 게 그만큼 가장 파워풀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오직 반도체만의 문제이다 라는 식으로 여기다가 몰빵을 시켜놓은 다음에 2차 전지는 괜찮다. 자동차는 괜찮다. 라는 식으로 풀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봤을 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차 전지 관련주나 이런 것들은 그쵸 테마성, 뉴스성 상승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마 마음으로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보세요. The bite, 미끼라는 뜻인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 얘기냐? 여기 보세요. 2차 전지로 수익을 내지 못했다. 후속주라도 뭔가 사야 될 텐데 라는 심리.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증시가 안 좋아서 뭐 곧버스 같은 거나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정신 차리고 시황을 좀 잘 분석을 해보고 시황을 봐야겠다 라고 늘 했었잖아. 그리고 그때 맞춰서 유튜브 판 보게 되면 맨날 뭐 경기 침체네 뭐 불황이 찾아오네 그제서야 떠드는 선생님들 많이 등장을 하셨죠. 그걸 보면서 위축이 되고 있었다가 아니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막 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놓쳤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후회가 막심해지게 되면서 후속주라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이 랠리가 이제 그만 나올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쵸 마음이 좀 찹찹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할 게 있다. 후속주 살 수 있다. 2차 전지 관련주 못 샀어? 그러면 이거 사봐. 로봇 AI 못 샀어? 그럼 이거 사봐.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오예 나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오는구나 하는 거지. 그러면서 또 잡지도 못할 수익을 향해서 또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즉 시장에 씹을 거리를 하나 딱 던져주고 미끼를 던져주게 되니까 이걸 하겠다고 또 뛰쳐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계좌가 깨진 이유가 시황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깨닫고 산타랠리가 있을 거네 뭐네 그랬었는데 다 깨져버렸잖아. 그걸 보고 실망을 했었던 사람들이 시황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으면서도 이제 와서 이런 미끼가 던져지게 되니까 또다시 시황을 외면한 채 뿌려진 미끼를 찾아서 또 돌아다니고 있는 꼴이다라는 거죠. 내가 보는 시선에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바닥에서 주식으로 또 이제 장사를 하고 먹고 사시는 분들이 이 장사가 또 너무 잘 돼요 요새. 주식이 좀 잘 되게 되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이 미끼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제 생각에는 결코 좋은 결과로 돌아오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2차 전지를 살 수 없게 된 그 계좌가 깨진 상황은 여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를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트로 왔습니다. 3부 증시 하락에 대한 대비 전략. 거창하게 해놨는데 사실 쉬워요. 뭐 이거 크게 한 3가지 정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뭐 현금 많이 가지고 있어라.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특히나 환율이 많이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현금은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좀 베스트하겠죠. 그리고 증시 하락에 대한 ETF.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뭐 곧버스 같은 거 이런 게 대비책이 될 것이고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채권의 금리가 상승하고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있겠죠. 근데 이건 뭐 주식 시장이 아니라 채권 시장 관련된 투자 전략이니까 뭐 요거랑 요거는 제외하고 여기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 이야기를 잘 해드려봤자 분명히 또 아무런 영광도 없을 거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왜 제가 아무런 영광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곧버스의 매수 전략에 대한 부분을 굳이 이 시점에서 또 이야기하는 게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정 댓글에 그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 기준의 증시 하락에 대한 대비는 21년도 3월서부터 준비를 시작을 해서 6월, 7월, 8월 달이 스타트입니다. 그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곧버스 가격으로 치게 되면 1,800원대서부터가 시작이라고요. 제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오르나 떨어지나 1,800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땐 한참 올라가져 있는 가격대입니다. 한참 수익 중인 구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 있게 홀딩을 하면서 진바닥이 어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대로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죠. 그게 어려워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이런 얘기 해봤자 뭐 무슨 소용이 있겠나만 21년도 상반기 당시에 그렇게 목구멍이 찢어지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지금 대비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하면은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 상황만큼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 여론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지금 욕먹는 거 수준도 아니었었어요. 지금 욕먹는 거 수준이 한 뭐 3배, 4배, 5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참 신고가를 쓰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왜 자꾸 재수없는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이래서 이딴 채널은 안 되는 거다라는 욕을 바가지로 먹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알았다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곧버스를 어떻게 사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과 댓글들이 많은데 여기에 과연 내가 응답하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고시생입니다. 고시생.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시생인데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사법고시 잘 쳐가지고 나 성공할 거다. 그러니 나 조금만 기다려줘라 라고 했는데 너 따위 고시생하고는 나는 연애할 그런 클래스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매몰차게 차고 버리고 간 여자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사법고시에 패스해가지고 로펌을 차리고 대표가 됐는데 그제서야 이제 찾아와가지고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지 않느냐 하면서 한 번만 나를 다시 바라봐 줄 수 있겠니?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뭐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 사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영광도 없는 이야기를 한번 또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혹시나 제가 생각하는 시황관이 맞는다라면은 분명히 본격적인 하락 랠리가 또 나오게 될 텐데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하락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서 좋은 어떤 성과를 낸다든지 혹은 이제 뭐 안전하게 계좌를 세이빙 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혹여나 한 분이라도 있는다면은 몇 명만 있는다라면은 그 또한 또 뭐 보람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이나마 좀 들어서 굳이 한번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 이 영상에서 해드렸어요. 리더스탁 채널을 최초로 만들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올려드린 영상이 바로 이거죠. 너무 많은 질문, 곧버스를 지금 사도 되냐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직접적으로 알려드리기는 힘들지만 스토캐스틱이라는 보도지표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를 통해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셔라. 그러면은 어지간하면은 대략 맞을 거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미 답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영상 안 보신 분들 계신다라면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요 내용에 근간해서 곧버스의 매수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입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상 과열 신호가 떴었던 구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확인이 되고 있죠. 이렇게 과열이 떴을 때 보라고 제가 분명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즉, 이 시세가 하락 추세로 진행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라. 지금은 갈림길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증시가 저점을 잡았다. 그래서 이제 방향이 상방으로 틀어질 거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시황관에서는 이게 아니라 이게 맞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맞다면,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게 맞다라면은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가 과열이 떠줄 때마다 거꾸로 고버스 입장에서는 침체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지수, 이 코스피백 선물 지수와 고버스는 거꾸로 움직이는 거니까 얘가 과열이라면은 고버스 입장에서는 침체이죠. 그래서 지수의 과열 구간 때마다 고버스의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단 조건은 뭐라고 했죠? 제가 이 하락 추세가 유지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터닝돼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신다라면은, 그렇다라면은 그쵸, 절대로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에 시황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지속할 거라고 판단을 하실 거라면, 그럴 거라면은 이게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될 거다. 고버스를 매수하기에.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갈림길이다. 지금 판단을 내려라. 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거부터 하시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하면은 이렇게 과열 구간의 신호를 내줄 때, 이렇게 내줄 때, 이렇게 내줄 때, 이렇게 내줄 때마다 고버스의 매수 구간이 형성되게 된다. 그리고 그 방송을 해드렸던 당시는 언제였어요? 이때였잖아요. 이때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을 때. 그래서 제가 고버스를 지금 매수하기 좋나요? 했었을 때 아니요 라고 했죠. 아니요, 지금은 침체이다. 만약에 얘가 여기서 그냥 후루룩 떨어져 버린다 하면은 매수하는 타이밍을 주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다. 지나가 버린 거니까. 하지만 만약에 얘가 다시 기어 올라가면서 과열 구간을 한번 또 만약에 만들어 준다. 그렇다면은 이런 자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 과열 구간이 한번 찾아왔었죠. 이게 대략 2,800원 위에요. 고버스 기준으로는. 그래서 제가 권장을 드렸던 방법이, 만약에 이게 상승을 안 하고 그냥 자빠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떡하느냐. 그러면은 소량을 일단 사놓고, 만약에 얘가 거꾸로 뒤집어져 올라가져서 이 과열 구간을 형성해 주면은 그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비중을 세팅을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은 대략 얼추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어려울 거라고. 이때보다. 왜? 이때는 혼선이 없이 그냥 고점을 갱신하는 거 없이 그냥 쭉쭉쭉쭉 떨어지니까 아무 때나 갖다 사도 편하게 홀딩이 가능한데, 여기는 이게 심하잖아요. 변동이. 그쵸?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하고 싶다라면은 이렇게 하시라고. 소량을 사놓고 과열을 주면은 적극적인 매수. 근데 종목을 고버스를 3,500원에 물려놨는데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이제 엄청 사놓은 거죠. 왜? 하락하니까 이제 이 세상이 망할 것 같거든. 전저점이 깨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비중을 실어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제가 이야기했죠. 반드시 필자에 망할 망자를 써서 필망한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 지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 영상 안에 답이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거대로 하셨으면은 지금 편하게 보고 있을 수 있겠죠. 비교적. 자, 그래서 지금 시점도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위치가 스토캐스틱상 50포인트 아래에 위치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침체를 향해서 가고 있는 형태예요. 지금 그건 고버스를 사기 좋은 시점이냐? 또 아니죠. 그죠? 이미 또 지나가 버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하려면 또 똑같습니다. 그때랑. 지금 시점에 굳이 산다면 소량 사놓고 추후 이 과열 구간이 또 연출이 되어 주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또 해볼 만한 공간이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안 준다. 이미 3번이나 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만약에 안 주고 그냥 가버린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제가 벌써 몇 번을 얘기해드리고 그 구간이 이미 이렇게 왔는데 이게 지나고 나서 또 이게 이탈이 되니까 그제서야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하면은 저는 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저는 제 갈 길 갈 겁니다. 즉 하락에 대한 결론을 내놓으셨으면은 거꾸로 상승하는 시세가 나올 때 베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해놓고 진짜 하락이 되면은 그제서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보통의 투자분들은 그런 식의 투자를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상승을 거꾸로 해버리면은 어떡하지? 거꾸로 가네? 불안하면서 아 이거 제껴야겠다 하면서 제껴버린다는 겁니다. 즉 하락할 거라는 그 궁극적인 결론에 대한 전망을 얼마나 확신을 갖고 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 과열 구간에 매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세요. 제가 굳이 이런 것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그만하려고 합니다. 컨빅션, 확신이라는 뜻이죠.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걸 보여드릴 텐데 저와 같이 회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린 메시지가 바로 요겁니다. 23년도 1월 27일 오전 8시 48분에 제가 뭐라고 써놨죠? 솔트룩스 차입금으로 곧버스를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곧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2,800원 이하 가격에서 사시면은 오케이. 그리고 곧버스 추가 매수는 솔트룩스 절반 차입금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시황 전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수가 고점을 경신할 때마다, 지수가 위로 경신이 일어날 때마다 곧버스를 더 사세요. 솔트룩스 절반 차입금 안에서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단 곧버스 추매는 절대로 2,800원 위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800원 아래에 있을 때에만 사시고 지수가 고점을 경신할 때마다 곧버스는 더 떨어질 거니까 그때 더 사버리시라고 라고 메시지를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셔. 그걸 일봉상 차트로 보시게 되면 바로 이거예요. 1월 달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지수가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을 때, 지수가 신고가를 쓰면서 상승 랠리 중일 때 곧버스를 더 사라고 추매 사인을 냈다고요. 제가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과열 구간이 떴었을 때고.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세의 방향성을 하방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한 시세와 반대로 지수가 흘러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확신을 유지합니까? 아니면은 불안을 느끼십니까? 어느 쪽에 해당이 되냐라는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은 곧버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떨어지는 걸 이용해서 더 사라. 곧버스는 오르고 시장은 떨어질 거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유지하셔라. 그게 가능하면은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때요? 보통의 사람들은 불안을 느껴버리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요. 곧버스 진짜 갖고 가는 거 맞나요? 네, 분명히 과열 신호가 나오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떴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떠버리니까 불안을 느껴버린다고요. 이상한데요. 곧버스 너무 떨어지는데요. 환율이 너무 내려왔는데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기회가 왔는데 이걸 지나가 버리죠. 그런 다음에 또 이게 만약에 이게 또 박살나가지고 전저점을 막 때리고 있다. 그럼 그제 와서 곧버스 지금 사도 됩니까? 또 이런다고. 그게 벌써 2년째 제가 똑같이 듣는 질문입니다.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예. 나는 솔로에 나오는 그 10기 그 정숙님처럼 정말 진짜 미쳐버리겠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기회가 오면은 스스로 날려버리고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사면 되냐. 무한 반복.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매매가 가능해야 된다고요. 즉 증시가 하방이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라면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만큼만 투자 운용을 하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오히려 시세가 반대로 흘러가게 될 때 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비단 곧버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2차 전지다. 나는 2차 전지가 23년도 상반기 중에 급등을 할 거라는 그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고 내가 2차 전지 관련주를
확신을 갖고 있는 만큼 매수를 하고 있으면은 그게 설령 주가가 좀 밀린다고 할지라도 홀딩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시세가 터졌다. 그러면은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하면서 그 수익을 챙겨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담 곧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투자에 있어서 이거는 기본 국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꼭 실력은 정말 부족하면서 욕심만 진짜 더럽게 많으신 분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확신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밀어놔 놓고 시세와 반대로 가면은 불안을 느끼면서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미 기회가 날아가서 떠버린 이후에서나 그제서야 시작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돈이 안 벌리죠. 투자에 대한 성공 사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의 정도만큼 투자 운용을 해야지 차후 이게 성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게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 총정리하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AI 관련주 통해서 수익을 만약에 내지를 못했다 하면은 지나간 버스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슈성, 테마성 상승이기 때문에 이슈의 정점이 다가온 만큼 머지않아 오히려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곧버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판단에 집중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판단이 A 섹터와 관련된 상승이다. 그러면은 그 A 섹터에 집중을 하시면서 가고, 나는 이거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다른 게 급등해 버렸다 해서 그거 쫓아가야지 하면서 동분서주 하면은 완전 쌉개미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투자로는 제가 봤었을 때 절대로 성공 사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판단이 만약에 그것이 증시 하락에 대한 베팅이라면 제 시황관과 맞물려서 그렇다라면은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21년도서부터 22년도까지 진행됐었던 전반전은 금리, 물가에 의한 하락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났어요. 전반전은 종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장은 뭐냐면 이제 후반전 장세입니다. 그리고 이 후반전의 팩터는 바로 경기라는 거예요. 경기. 실물 경기 충격에 따른 증시 하락을 후반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의한 하락이 찾아올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와 AI 관련주의 랠리는 그저 하프타임 쇼.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끼를 던져주면서 야 벙커 바깥으로 나와 라고 유혹을 하는 하프타임 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슈퍼볼 게임 보게 되면은 하프타임 때 가수들이 쇼 하잖아요. 폭죽 터트리면서. 그래서 그거 막 가수들 공연 보는 사이에 이제 후반전이 또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보는 판때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증시 하락에 대한 판단이 여러분들의 집중된 투자 전략이라면 경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시면서 보시고, 그 외에 다른 변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선을 꺼버리는 게 집중력을 유지하기 좋을 걸로 보여진다. 지나간 버스에는 아쉬워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꽤 긴 시간 동안 달려왔는데,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방송 주제를 하는 게 정말 맞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용기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21년도 상반기 당시에도 제가 거만하게 노아의 방주라는 표현을 하면서 시황을 중시 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상황이 엇갈리게 되는 미래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공공연하게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과연 또 하는 게 과연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까라는 거죠.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형님 그만하셔도 될 것 같다. 이미 여기까지 맞춰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얻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추가 하락을 더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명예와 신뢰를 깎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리스크를 굳이 부담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저를 좀 말리는 그런 이제 주변 지인들의 여론이 사실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아직 끝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스탁 채널은 마이너리티 리포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지 간에 제가 갖고 있는 솔직한 견해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심판의 장세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이곳에 있는 분들만이 원앤 온리로 유일한 생존자가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대중의 여론에 쫄려서 혹은 지금까지의 상황에 만족을 하면서 여기서 제 관점을 멈춘다라면은 그거는 반쪽짜리 신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리스크를 끌어안고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이게 본업이 아니에요. 저를 믿고 따르는 수백 명의 회원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저의 주업이고요. 유튜브에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불편한 심리를 드리고 조회수를 빨아먹고 그에 따라서 광고 수익을 챙겨 먹는 그런 푼돈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내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 제 진심을 잘 받아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주식 전문가로서 남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날을 향해서 저는 계속 가고 있으니 본 영상에 따라서 저와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계속 구독, 좋아요 유지해 주시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